나는 뼛속까지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지만 그때의 나는 참으로 모난 돌멩이였지요. 군대라는 곳이 원래 사람을 깎아내고 다듬는 맷돌 같은 곳인데 나는 그 맷돌에 맞서 온 힘을 다해 버티려 했답니다. 특히나 나보다 어리거나 계급이 낮은 후임들에게는 더 모질게 굴었지요. 내 앞에서 실수란 용납이 안 되는 단어였거든요. 내 고집이 얼마나 셌냐면 보급관이 쉬는 군화끈 매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지적했다가 영창 갈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본 것이 곧 진리였으니까요. 그 시절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날 선 칼날 같았지요. 장면영. 생활관의 정막 속에서 나는 내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훈련이 길었던 날이었어요. 흙먼지는 목구멍까지 달라붙었고 발목은 젖은 양말처럼 축 늘어져 있었지요. 저녁 점호를 마치고 모두가 녹초가 되어 잠든 시간이었답니다. 생활관은 숨소리만이 가득한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끙끙대다가 문득 내 관물함에 손을 뻗었답니다. 내 용돈이 꼬박 2달치 모여있던 그 지갑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10만 원이 넘는 빳빳한 현금과 어머니가 쥐어주신 작은 부적까지 들어있었지요. 그 지갑이 내게는 작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하지만 관물함 깊숙한 곳을 더듬던 내 손끝에 닿은 것은 익숙한 가죽의 감촉이 아니었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뒀나 싶어 침대 밑부터 전투화소까지 삽사시 뒤졌지만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돈은 다음 주에 있을 외출 때 부모님께 드릴 용돈으로 꼭 아껴두어야 할 돈이었거든요. 내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억울했고 이 넓은 생활관에서 나 혼자만 잠이 깬 이 상황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나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내게 손해가 생기면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지요. 내 손이 닿는 곳에 두었으니 누가 가져갔을 거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의심이 머릿속을 휘감기 시작했답니다. 이 빌어먹을 군대에서 내 귀한 돈을 훔쳐가는 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게 닥친 이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야만 안심이 됐거든요.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라도 찾아내려 애썼답니다. 장면 1. 점호 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도둑을 확신했지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곤히 숨쉬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답니다.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마치 스파이가 된 것처럼 발소리조차 죽이고 관물함 주위를 맴돌았지요. 이등병들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고 상병들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움직임이 없었답니다.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던 그 몇 시간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지요. 나는 평소에도 후임들에게 내 물건은 너가 책임져 라남의 물건에 손대면 그건 도둑이다 라고 밥 먹듯이 잔소리를 해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물건이 사라졌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나는 잠시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어요. 혹시 훈련 중 흙에 묻어서 바지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을까? 아니면 위장크림을 지우다 실수로 씻어버린 건 아닐까? 수많은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지갑은 튼튼한 가죽 재질이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답니다. 결국 내 머릿속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생활관 안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나는 분노에 휩싸였답니다. 내 돈을 훔쳐가다니 천벌받을 놈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후임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나를 이렇게까지 우롱하다니. 나는 이 고집스러운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지요. 내 부주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패배자가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새벽 2시가 훌쩍 넘도록 나는 잠들지 못하고 내 지갑을 훔친 가상의 범인을 머릿속에서 신문하고 있었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다음 외박은 물 건너가는 거였지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사지 못하게 되고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나를 괴롭혔답니다. 장면 2. 당직사령실에 찾아가 분대장에게 분실 신고를 했지요. 날이 밝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훈련의 피로보다 분실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나는 주저없이 분대장 병장 김민수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김상병은 나보다 2기수 선임이었지만 워낙 묵묵하고 FM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나는 그의 책상 앞에 뻣뻣하게 서서 마치 수사관처럼 모든 상황을 보고했답니다. 분대장님, 제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관물함에서 확인했는데 없어졌어요. 훈련 전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10옥타브는 높았고 내 안에 갇혀있던 모든 고집과 의심이 폭발 직전에 있었지요. 김상병은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무덤덤하게 대답했답니다. 네가 잘 관리했어야지, 병장. 군대에서 돈 잃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야. 네 부주의지. 그의 태도는 나를 더 자극했지요. 흔한 일? 내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가 나를 비웃는다고 느꼈답니다. 내 고집이 꺾일 리 없었지요. 흔한 일이라뇨? 이건 고액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대장님, 제 지갑 도난 신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당직 사령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사실 그에게서 은근한 죄책감 같은 것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이 그라면이 당직 사령실 보고라는 절차를 통해 그가 덜미를 잡히길 바랐던 것이지요. 김상병은 결국 서류를 들고 일어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그래네,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지. 하지만 네가 헛소리하는 거면 나만 귀찮아지는 거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내 눈빛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이 보고 절차가 시작되면 부대는 뒤집어질 것이고 범인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지요. 장면 3. PX에서 분대장이 며칠 전 돈을 쓴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답니다. 며칠 후 이 도난 사건은 부대 내에서 꽤 소란스러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답니다. 며칠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물증은 나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김상병을 범인으로 몰아갔죠. 결정적인 계기는 PX 이용 기록이었답니다. 군대에서 돈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곳이 PX거든요. 나는 몰래 행정반에 부탁해 며칠치의 PX 기록을 훑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김상병이 내가 돈을 잃어버린 시점 직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용한 내역이 포착되었답니다. 며칠 전에도 그는 립밤 하나 사면서 현찰을 냈었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그날 갑자기 평소보다 5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PX에서는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지만 평소 그가 보여준 절약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소비였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저 돈이 내 돈이구나라는 확신이 굳어지기 시작했지요. 나는 고집불통이었으니 정도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단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가 나에게 내 부주의라며 모질게 말했던 그 순간의 오만함이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훔쳐서 저렇게 태연하게 돈을 쓰는구나. 천벌받을 놈. 나는 분노를 사귀며 그를 노려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지요. 그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 나에게는 위선으로 가득 찬 가면처럼 보였답니다. 나는 당장 그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저 그의 주변을 맴돌며 언젠가 그가 덜미를 잡히기를 기다렸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겪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비겁한 자기 방어였음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장면 4. 복도에서 마주친 김상병의 차가운 시선에 나는 그의 무시를 느꼈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김상병과 마주쳤어요. 그는 늘 그랬듯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나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답니다. 내 눈빛에는 내가 내 돈을 훔쳤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듯한 싸늘한 시선을 던졌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지나쳐간 것이지요. 그 순간 나는 너무나 큰 굴욕감을 느꼈답니다. 고집센 내가 이토록 무시당하다니요. 저건 명백한 오만이다. 네가 훔쳤으니 나를 마주할 면목이 없는 거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요. 그가 나를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답니다. 나는 그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계급이 나보다 한 단계 낮았고 나는 그에게 도둑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던질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했거든요. 나는 그의 뒤통수를 향해 쏘아붙이고 싶은 말을 수없이 삼켰답니다. 김상병.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다가는 내가 오히려 헛소문 유포로 징계를 받을까봐 입을 꾹 다물었지요. 그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내 고집과 오만함이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순간이었지요. 장면 5. 경비실 CCTV 기록을 확인하며 그가 늦게 부대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하려 했지요. 며칠 더 끙끙 앓던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내 고집은 이재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요. 나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사병에게 군인 복장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핑계를 대구 당직 사령관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덧붙였지요. 물론 그런 거짓말은 금방 탄로날 수 있지만 그때의 나는 절박했답니다. 다행히 경비사병은 어수룩해서 내가 당직사령관의 모자를 흉내내며 위압적으로 나가자 슬쩍 며칠 전의 출입 기록을 보여주더군요. 내가 잃어버린 시점 이후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상병이 유독 늦게 부대에 들어온 날짜가 2번이나 확인되었답니다. 그 늦은 시간은 보통 야간 훈련이나 긴급 점검이 아닌 이상 부대 밖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기록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거다. 나는 속으로 환호했답니다. 그는 부대 밖에서 내 지갑을 훔치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늦게 들어왔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나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제 김상병에게 당장 이 기록을 들이대며 추궁할 명분이 생긴 것이지요. 내 마음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이 기록을 보여주며 소리치고 싶었어요. 김상병. 이 기록 봐라. 네가 늦게 들어온 날이 전부 이 사건과 겹친다. 당장 내 돈을 토해내라. 이 모든 것이 나의 고집과 오해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음을 나는 이 강력한 물증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 증거를 통해 그를 무너뜨릴 생각에 희열마저 느꼈지요. 장면 6. 훈련장에서 그가 나를 일부러 방치했다고 느끼며 괴롭힘당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며칠 뒤 대규모 야외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은 흙먼지가 날리고 체력이 바닥나는 고된 과정이었지요. 나는 훈련 내내 김상병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느꼈던 것은 그가 나에게 평소보다 더 빡센 임무를 주거나 혹은 일부러 나를 소외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예를 들면 조교가 중요한 장비 위치를 설명할 때 그는 나만 딴 곳을 보라고 지시하거나 행군시 선두가 아닌 맨 뒤에 배치시켜 혼자 뒤처지게 만들었답니다. 그에게 닥친 이 상황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그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 고집스러운 뇌는 결론을 내렸지요.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아가서 억울해서 이러는 거로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다. 나는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괴로웠답니다.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던지는 모든 지시를 삐딱하게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물통이 비었을 때 나를 보고 채워오라고 하면 나는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가서 물을 받아오거나 혹은 다른 동기들에게 김상병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시킨다고 은근히 흘리고 다녔지요. 나의 투덜거림과 불만은 생활관 내에 팽배해졌고 나를 따르는 몇몇 후임들은 동조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는 내가 불평할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훈련에 집중하라고만 했지요. 그 침묵이 나에게는 가장 큰 모욕으로 다가왔답니다. 장면 7. 생활관에서 그를 몰아붙이며 당장 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나는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답니다. 나는 김상병이 잠시
혼자 간이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러 나간 틈을 타나머지 동료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너희들은 잠깐 밖에서 대기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금방 나갈 테니. 내 목소리에는 평소의 명령조를 넘어 선비장함마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가 세면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의 앞에 가로막아 섰어요. 나는 내 지갑과 PX 기록 사진 그리고 경비실 출입 기록 사진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답니다. 김상병, 더 이상 회피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내 돈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나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어요. 당신이 늦게 들어온 날짜들 그리고 그날 이후 당신의 과소비 기록까지. 이 모든 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모질게 대했던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당장 내 돈 10만 원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내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답니다. 김상병은 나를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지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병장. 네가 잃어버린 걸 왜 남 탓으로 돌려. 네가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그는 나를 밀치려는 듯 팔을 들어 올렸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내 인생? 당신이 내 돈을 훔쳐간 걸 내가 말하는 건데. 당장 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지요. 내 고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추악하고 맹목적이었답니다. 장면 8. 결국 당직사령실 앞에서 CCTV 확인을 요청하며 증거를 찾았습니다. 김상병과의 격한 몸싸움은 다른 동료들이 달려와 말리는 바람에 겨우 중단되었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중대장에게까지 찾아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도난당한 것이 확실합니다. 김상병이 범인입니다. 제발 당직사령실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을 겁니다. 중대장은 처음엔 군대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말라며 나를 꾸짖었지만 나의 집요함과 힘이 부대 내에 소문이 퍼진 상황 때문에 곤란해했답니다. 결국 나는 며칠 후 중대장의 허락을 받아 당직사령실로 갔어요. CCTV 확인은 절차가 복잡했답니다.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기록을 보려면 보안팀과 시설관리관의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나는 그 지루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며칠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내 고집이 이 정도까지 발휘될 줄은 몰랐지요. 나는 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부대의 모든 절차를 건드리고 있었답니다. 마침 내 지정된 날짜에 당직사령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하는 순간이 왔어요. 우리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시점 전후의 생활관 앞 복도 영상을 재생했답니다. 화면 속에 나는 분명히 관물함 앞에서 지갑을 확인하고 생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나는 잠에서 깨어나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화면은 계속 흘러갔고 김상병이 생활관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장면도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내 고집대로 그가 내 지갑을 훔치거나 혹은 뭔가를 몰래 만지는 장면은 단 한순간도 포착되지 않았답니다. 나는 땀이 식는 것을 느꼈어요. 내 고집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장면 9. 당직사령실에서 CCTV를 재확인한 순간 잃어버린 돈이 대신 입금된 기록을 보며 나는 내가 틀렸음을 깨달았답니다. CCTV 영상은 명확했고 나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혹시 다른 각도에서 찍혔을 수도 있다며 나는 당직사령관에게 다른 복도나 PX 입구 쪽의 CCTV까지 확인해달라고 떼를 썼어요. 당직사령관은 이제 나를 쫓아내고 싶다는 눈빛이었지만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평소 PX에 드나들 때 사용했던 카드 결제 기록과 대조하며 CCTV를 돌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답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각이 아닌 그보다 이틀 전의 영상이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씻고 있던 나는 혹시나 지갑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어머니가 주신 부적과 함께 돈을 잠시 전투화 옆에 두었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정신을 놓은 사이 훈련으로 지친 내 실수로 그 돈뭉치가 침대 밖으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CCTV에 희미하게 잡혔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바닥에 떨어진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김상병이 막 세면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내 돈을 보더니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는 돈을 짚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뭔가를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바닥에 떨어진 내 돈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면대로 돌아갔어요. 나는 이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지요. 그리고 당직사령관이 그가 올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확대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답니다. 그것은 군남 마크가 찍힌 작은 봉투였는데 그 안에는 내가 잃어버린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답니다. 병장 555 훈련 중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대신 넣어둘 테니 나중에 확인하길 바란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며칠 전 PX에서 쓴 내역이 이상했던 건김상병이 내가 잃어버렸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 돈을 대신 채워넣기 위해 자신이 미리 사용했던 현금을 일부러 카드 결제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그 며칠 동안 그는 묵묵히 나의 잃어버린 돈을 자신의 돈으로 대신 채워넣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장면 10. 복도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나는 처절하게 후회했답니다. 그 순간 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나는 딱딱한 당직사령실 앞 복도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내가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오만하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나는 그에게 도둑이라고 소리쳤고 그의 인격을 짓밟으려 했으며 그의 침묵을 죄책감으로 해석했었지요. 그런데 그는 나의 고집스러운 오해와 모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공격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의 부주의로 사라진 돈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그를 의심하던 모든 순간 그는 나의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 애썼거나 혹은 조용히 채워 넣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을 쳤어요. 이 텅 빈 복도에 내 울음소리만 가득 찼답니다.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미쳤었지. 내가 평소에 얼마나 후임들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그가 왜 그렇게 차갑게 나를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나를 경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울까봐 그저 거리를 두었던 것이었답니다. 내가 그에게 멱살을 잡히기 직전에 그가 보였던 그 당황한 표정은 나를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네 고집에 짓눌려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었겠지요. 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나를 짓누르던 고집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내가 그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이 처절한 후회 속에서 나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어요. 장면 11. 부대 정문에서 다음 주 휴가를 함께 걸으며 우리는 깊은 평온을 맞이했답니다. 며칠 후 나는 공식적으로 김상병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물론 나의 사죄는 부족하고 억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김상병은 놀랍게도 나를 용서했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병장님 군대에선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사는 겁니다. 잊으세요. 그는 내가 잃어버린 돈을 대신 채워넣은 것에 대해서도 그냥 훈련 중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장님도 저에게 모질게 대했지만 저도 병장님을 이해 못했으니 똑같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는 나보다 어렸지만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지요. 그 후로 부대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나는 더 이상 고집불통의 병장이 아니었고 김 상병에게도 먼저 다가가 훈련의 어려움을 물어보곤 했지요. 다음 주 휴가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김상병에게 부탁했어요. 김상병 나 다음 주에 휴가 나가는데 혹시 같이 걸어줄 수 있겠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던 그날 햇살은 따스했고 공기는 맑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걸었지요. 그는 군화의 흙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부터 사야겠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을 걸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내가 잃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답니다. 바로 타인을 향한 믿음과 이해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제야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나의 고집과 오해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은 셈이거든요.